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다의 은행 해양바이오뱅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신정민 박사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해양생명자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활용예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바이오뱅크에서 다루는 자원들과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 4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바다거북 등 해양 위기종 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바다거북 같은 경우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위기종으로서 저희는 이 해양 바다거북이 구조,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런 보전 연구를 수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명 자원을 이용한 어떤 응용 연구라든지 바이오뱅크도 여기 포함되게 되는데 자원을 활용한 연구 수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인 시큐리움을 통해서 전시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양 생물을 기반으로 어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듯이 다양한 단어들이 검색이 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데이터 누리집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 단어들을 확인하시면 해양 생물을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같이 검색되는 다양한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분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색상을 나타내는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분류들을 보시면 다양한 색상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색상이 어떤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초록 색깔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록 색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단어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주도라든지 어떤 다양한 도서 지역, 그리고 삼면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동해, 남해, 서해에 따른 다양한 단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육지 국가에 비해서 해양 생명이 매우 풍부하고 자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란 색깔 단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양한 해양 생물들 중에서 잘 알려진 해양 생물 종이 눈에 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다거북이라든지 밍크고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밍크고래나 바다거북은 뒤에서 설명드릴 어떤 위기종과도 연계가 되지만 여기서는 잘 알려진 해양생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관련해서 어떤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생물의 특징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래가 보고 싶다고 바다에 간다면 고래를 바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해양생물 자원 같은 경우는 해양생명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생물체들이 아닙니다. 보통은 바다 안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내도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전시나 체험 공간 같은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그 전시 체험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붉은색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붉은색 단어를 보면 다양한 단어들이 눈에 띄시는데 그 이전에 봤던 단어들과는 달리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하는 단어들은 지금 봐도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자그마치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사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해양생물도 위기에 굉장히 많이 처해 있고 특히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 등은 해양생물의 위협을 굉장히 직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단어들은 오늘 발표드릴 내용과도 연관 있는 주제로 연구, 연구원,
생물학자, 전문가 등의 단어가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해양 생물을 이용해서 어떤 연구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는 뜻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어들과는 달리 단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단어들의 의미는 검색 빈도가 낮다는 뜻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해양 바이오뱅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해양 생명 자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듯이 해양 생명 자원이라는 것은 어류, 해조류, 폐각류, 그 다음에 균류나 미생물 같은 미소생물을 모두 포함한 어떤 실물 자원을 우리가 모두 해양 생명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서 이 실물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 이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포함해서 유무형의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가 해양 생명 자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해양 생명 자원들은 우리가 생명공학 연구나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메가3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메가3가 대표적인 해양생물로부터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영양제입니다. 그렇듯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들에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생명 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소나 무기질, 비타민 같은 또한 보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는 후코이단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후코이단은 해조류에 풍부하게 첨가되어 있는 물질로서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고 영양제 성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또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관절의 활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로서 생체 독성이 전혀 없고 보습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 히알루론산 관련된 식품이나 어떤 제품들을 접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해양생명 자원과 에너지가 약간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미생물 같은 경우 배양을 거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양액 중에는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같은 물질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저탄소 시대에 맞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연료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굉장히 미미한 게 실정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신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양생물은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고야 의정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국가 간의 어떤 합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어떤 자원에 대한 이익을 만들어냈을 때 이 이익을 원래 자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공유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는 어떤 자원을 가져다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다면 그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일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합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합의 때문에 어떤 생명 자원이 우리나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들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양생물 자원의 지리적인, 공간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해양생물 자원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해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경계에 만약에 국가의 경계가 있다면 이 생명 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에 대한 우리가
이용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갈 것이며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해양생명 자원의 중요성에 의해서 저희 해양바이오뱅크가 만들어졌는데요. 해양바이오뱅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뱅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뱅크는 이제 은행이라고 해서 돈을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말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일정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내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은행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자원을 잘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행과 마찬가지로 해양생명 자원도 이 원활한 자원의 수급과 분양, 이용, 연구를 위해서 해양바이오뱅크를 만들어야 될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에 해양바이오뱅크를 만들게 되었고요. 해양생명의 특징은 또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자원들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양생명 자원을 만들 때 그 품질에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중점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해양바이오뱅크 통해서 해양생명 자원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해양바이오뱅크는 이러한 해양생명 자원의 특성상의 품질 관리라든지 보관, 분양, 그 다음에 연구 활용까지에 걸쳐서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바이오뱅크에서 다루는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해양 생명 자원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해양 생명 자원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양 추출물, 두 번째로는 해양 미생물, 세 번째로는 유전자원, 네 번째로는 미세 조류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4가지 자원을 가지고 뱅크를 만들었고 그 각각의 종별로 적게는 수십,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이 넘는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자원 중에서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출물인데요. 추출물은 저희 해양바이오뱅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뱅크입니다. 해양 추출물은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생식물, 이것은 바닷가 근처에 모래가 낀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 밑에 사는 척추동물이나 무척추동물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추출물을 저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하게 되면 저희가 액상 형태로 제조를 하게 되는데, 제조하게 되면 다음 사진과 같이 이런 액상체 상태로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양 추출물은 저희가 해양 생물을 먼저 확보하거나 직접 이렇게 어디에 나가서 해양 생명 자원을 확보해 오거나 저희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출물을 제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양 추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동결건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결건조는 동결한 상태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동결건조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가루 형태의 어떤 자원을 얻게 됩니다. 이 가루 형태의 자원은 다시 에탄올에 넣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그 후에 초음파를 다시 한 번 더 처리해서 추출물의 양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이후에 거름종이로 한번 걸러준 후 농축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출물을 만들 수 있고, 해양 추출물을 만들면 저희가 건조되어 있는 상태의 시료를 얻게 되고, 저희가 사용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액체 상태로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자원은 미생물 자원입니다. 해양 미생물 자원은 동식물, 해수, 염전, 갯벌 등에서 채취한 영양분이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하면 미생물 자원이 그림과 같이 군락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락을 형성한 해양 미생물 자료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분리된 해양 미생물 재료는 그 자체로서도 소재가 되긴 하지만 이 배양액을 우리가 얻은 후 이 배양액을 통한 다양한 생리활성 검증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균 등 다양한 기초 생리활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원이 있습니다. 유전자원을 얻기 위해서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의 방법,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의 방법대로 DNA를 추출해야 합니다. 동물의 경우 유전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지느러미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얻어진 재료를 가지고 에탄올 처리를 하여 고정시킨 뒤 고정된 조직으로부터 gDNA를 얻게 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줄기나 잎에 있는 gDNA를 추출하게 되는데 추출 방법은 먼저 잎이나 줄기를 얻은 뒤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건조된 식물로부터 g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바이오뱅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 미세조류가 있습니다. 미세조류는 미세한 조류로서 해조류의 조류와 같은 조류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미세조류는 해조류와는 달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야만 우리는 미세조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조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바닷물을 채취해서 배양액을 첨가한 뒤 광배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광배양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연속 희석법, 한천 배지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그림과 같이 현미경으로 관찰한 다음 모세관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어떤 순수한 미세조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미세조류는 배양하는 과정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양 조건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립된 배양 조건은 미세조류를 배양함으로써 다양한 배양액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이 배양액들마다 각각의 생리활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해양바이오뱅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바이오뱅크는 먼저 자원 확보 과정을 거치고 이거에 따른 추출물을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바이오뱅크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재료 중에서 해양 추출물, 그 다음에 미세조류 추출물, 그 다음에 미생물 추출물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출물을 얻게 되면 이거를 기초생리활성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초생리활성을 검사하게 됩니다. 기초생리활성에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균 등 다양한 기초생리활성을 조사하게 되고 저희가 만들어 오는 기준에 맞춰서 특정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등급을 가지고 나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이는 확보한 자원을 잘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민 공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면 추출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 품질 관리를 한 후 보관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바이오뱅크 운영 과정 중에서 해양 추출물을 이용한 뱅크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출물을 먼저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농축기를 이용해서 추출물을 농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축한 추출물들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색깔을 띠는 액체거나 투명한 액체이기도 한데 이 액체가 우리가 원하는 추출물 용액이 됩니다. 이 용액을 통해서 다양한 생리활성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석하는 생리활성 등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주로 항산화 효능, 항염증 효능, 항암 및 항균 효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자원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자동화 장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법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소재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주는 장비로서 매우 고가이지만 뛰어난 효능을 내는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들은 다음 사진과 같이 다양한 색상을 띠게 되는 어떤 결과들로 얻어지게 되는데 이 결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함으로써 기초 생리 활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완료된 소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극저온에서 보관을 하거나 초저온 냉동고를 통해서 저온 보관을 하는데, 이 저온 보관을 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생명 자원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신선도가 유지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자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라든지 상태가 실시간으로 관찰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축된 해양 바이오뱅크는 현재 추출물 자원에 대해서 ISO 품질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3가지 뱅크에 대해서도 ISO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 해양 바이오뱅크 홈페이지는 언제든 열려 있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 누리집을 보시면 추출물, 미생물, 유전자원, 미세조류 4가지에 대한 뱅크 사이트가 각각 존재하고 있고, 거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종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해양생명 자원을 이용한 기초 생리활성 조사 결과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효능, 예를 들어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염증 제거식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실험 방법을 클릭함으로써 조건에 맞는 검색 결과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원하실 때는 항상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 이용을 원해서는 먼저 해양 바이오뱅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자기가 원하는 해양생명 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분양 가능 여부와 어떤 특정한 원하는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검색을 하시면 분양할 수 있는 자원 목록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신청을 누르게 되면 내부적인 승인 과정을 거쳐서 분양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된 자원들은 연구나 교육에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료는 무료이니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는 현재 4개의 해양 바이오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4개의 해양 바이오뱅크를 이용해서 원천 소재 확보 및 품질 강화, 수요자 기반의 원천 소재 기능 탐색, 수요자 맞춤형 분양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양생명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공학이나 탄소 중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듯이 굉장히 해양생명 자원이 풍부하고 육상생물에 비해서 해양생물 자원은 연구가 전혀 되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양생물 자원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의 바다톡톡 해양 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